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중보건학 드디어 4강 법규까지 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법규하게 되면은 공중보건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뭘까요? 근데 너무 그냥 이름 그대로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장들의 이런 위생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위생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는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장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 미용업이 대표적으로 있겠고, 그리고 숙박하는 이 숙박업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한 영업장이기 때문에 숙박업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목욕장 같은 곳, 아니면 세탁을 해줘야 되는 세탁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안양에서 8층 건물에서 찍고 있는데 이 건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영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위생관리업도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혹은 식당 같은 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식당들도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장이잖아요. 하지만 이 식품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롭게 관리하고자 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과 관련된 식당 이런 것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니라 따로 빠져서 식품위생법에 속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응용해 볼까요? 제가 건물위생관리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빼고 위생관리업은 그러면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들어가게 될까요?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위생관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커다란 개념이에요. 이 위생관리업 안에 건물위생관리업도 있고 이렇게 식품위생관리법도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품관리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이 식품위생법까지 포함하는 이 위생관리업이라는 건 당연히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지만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포함하고 있는 위생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응용해가지고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이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면허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요. 대학과 전문 대학에서 이 미용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 면허 발급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과 관련된 고등학교에서요. 이렇게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면허 발급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특성화고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 내에서 이렇게 1년 이상의 미용에 관한 소정의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요. 그 이수한 학생들도 면허 발급 대상자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 피부 미용사 필기 왜 따나요? 필기와 실기를 합격함으로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면허 발급 대상자 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혹은 누군가가 면허 발급 대상자에 속하게 되면요.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시군 구청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군 구청장에게 이러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 시군 구청장이 그 서류들을 확인하고 면허증을 비로소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제출하기부터 면허증을 발급하는 모든 과정은 모두 시군 구청이 통과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서류들을 가지고 시군 구청장에게 가면 될까요? 그 서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대학교나 전문대학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렇게 미용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따라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를 미용과 관련된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요거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요. 반대로 제가
이 특성화 고등학교나 기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1년 이상의 미용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어요. 그 이수한 학생들도 면허 발급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수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이수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1년 이상 소정의 어떠한 미용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이 이수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 신체가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서와 함께 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가면 비로소 완벽하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증을 발급받는 모든 과정들은 다 시군 구청장에 의해서 총괄받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면허증이 나오지 않는 결격 사유들도 존재합니다. 이 결격 사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 종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저건 뭐냐면 어떠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라든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혼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후견인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우린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면허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면허 결격 사유 첫 번째가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정신에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자도 면허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정신과 전문의가요. 이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피부 미용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면허 결격 사유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결핵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면허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내가 특정 약물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정신, 나의 자아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중독자도 면허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면허가 특정한 여러 사유가 있겠죠. 여러 사유들로 인해서 내가 취소를 당했는데 취소당한 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예 면허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면허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면허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면허가 나왔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면허 취소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면허 취소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벌은요. 시군 구청장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면허 취소와 관련된 모든 법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그걸 처벌 내리는 건 시군 구청장이 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차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경고가 없죠. 이러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면 면허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면허가 바로 취소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면허 결격 사유 뭐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면허가 나왔다고 한들 그리고 면허가 나온 다음에 이러한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론 강의를 찍으려고 시험을 한 여러 번을 봤거든요. 지금 한 3번 봤나? 4번 봤나? 좀 이런 출제 경향들을 좀 알아보고자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여러 번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면허증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개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여러 개가 모두 효력을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여러 개를 취득했을 때 나중에 취득한 면허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취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요. 내가요 특정한 무언가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 불법적으로 또 영업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경고 없이 바로 취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제 면허가 정지가 있고요. 혹은 그걸 너무 많이 하고 심하게 하면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이 면허증
이 자격증 따려고 이 필기 진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실기도 정말 열심히 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딸 수 있는 게 바로 이 면허증이거든요. 근데 이 면허증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줘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내 면허증으로 영업을 하고 다니는 그런 행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겠죠. 만약에 첫 번째 걸리게 되면 3개월 동안 면허 정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 걸리게 되면 6개월 정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리게 되면 가차없이 면허 취소가 일어나게 되는 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소에서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샵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면허증을 발급받고 나면요,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이 면허증을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면허 재발급도 한번 배워야 되겠죠. 일단 언제 재발급을 받을까요? 당연히요, 저에 대한 기재사항, 뭐 제가 이름을 바꾼다거나 할 때도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면허증을 내가 잃어버렸을 경우에, 아니면 이 면허증이 훼손되거나 찢어지거나 뭐 커피가 묻거나 뭐 여러 사유로 훼손되어 버릴 경우에도 역시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 발급 모든 과정들이 다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총괄당한다고 했잖아요. 이 면허증의 재발급 역시도 시군구청장이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도 서류들을 가지고 이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재발급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면허증을 받았네요. 그럼 우리는 드디어 이 미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미용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일단은요, 당연하게도 내가 국가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요, 이 미용업에 대한 어떠한 그 영업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다만요, 이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관리 하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역할은 이 면허증이 없더라도 가능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주 업무는 어디까지며 보조 업무는 어디까지지?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서 그거를 개정하고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면허증이 없더라도 특정 피부관리샵에 가서 보조 역할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보조 역할이야?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내가 영업신고를 한 이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지 이 영업장 밖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행위도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는 그 영업소 외에서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 있어서 이 영업장 안까지 오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미용사가 직접 가가지고 이 미용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이 또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분들이 여기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을 한다거나 할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직접 가가지고 해줄 때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홀레, 그 밖에 뭐 의식 같은 걸 해야 될 때 인정을 해준대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던가 아니면 헤어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직접 가셔서 해줘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뭐 이 외에 시군구청장이 그때는 해도 돼, 지금은 해도 돼 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영업소 밖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들이 아니고서는 절대 영업소 밖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돼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면허증을 다 발급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샵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샵을 차릴 수도 있어요. 샵을 차리게 되면 반드시 이 영업 신고라는 걸 해줘야 합니다. 나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나 지금 피부 미용 이제 일을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피부 미용을 할 거예요 라고 나라에 신고하는 게 영업 신고인데요. 우리는 지금 피부 미용사라는 어떠한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피부 미용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어요. 너 피부 미용사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장 안에 반드시 이러한 설비와 이러한 시설들은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일단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요. 시군구청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요. 이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서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면허증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즉시 그 사람에게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군구청장이 봤을 때 이거 시설 서류상 완벽하게 안 갖춘 것 같아. 그러면 즉시 교부가 되지 않겠죠? 근데 좀 애매해. 그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이 영업 신고증을 교부한 다음에요. 30일 이내에 직접 가서 그 영업장의 시설과 설비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군구청장에게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한 영업신고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시설과 설비는 꼭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그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 하는 면허증 원본도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영업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았음을 인정해주는 교육 수료증도 들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요. 비로소 이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더불어 확인한 다음에 영업신고증을 바로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업을 이제 신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미용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데 총 3시간을 받게 돼요. 이건 그 누구도 똑같아요. 영업을 하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3시간씩 꼭 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내가 어떠한 영업장을 개설하기 전에는 그 전에 반드시 이 위생교육을 완료해야 그 영업신고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플 때, 혹은 내가 사고에 당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못 갈 때, 그리고 외국으로 출장을 갈 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영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만 개설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만 받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간 이렇게 허락해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을 테고 대기업 뭐 이런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여러 회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회장님들이 하나의 직영점만 운영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 직영점들을 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아모레퍼시픽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개의 직영점을 운영할 텐데 그러면 수백 번의 위생교육을 또 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영업장별로 각 종업원 1명씩 뽑아가지고 그 종업원이 대신 위생교육을 받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건물에 영업신고를 할 건데 저는 피부 미용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일아트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2종류 이상의 미용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면 피부 미용사 위생교육도 따로 받아야 되고 네일아트 위생교육도 따로 받아야 될까요? 그럼 1년에 2번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곳 이상을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요. 하나의 위생교육만 받더라도 다른 종목의 위생교육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그리고요. 이 위생교육은 내가 영업하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사유가 있던지 아니 너무 힘들어서 휴업 신고를 내고 잠시 휴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당연히 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휴업 신고를 할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한 그 다음 해부터 내가
다시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재계약이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생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섬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생교육을 받으러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섬 벽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교재를 따로 배부해서 이를 익히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매년 3시간씩 받아야 되는 이 위생교육을 가름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위생교육을 우리가 어디서 받게 되는데?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 단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단체들에서 우리는 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단체들은요, 우리가 위생교육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수료증을 즉시 그 사람에게 배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거를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떠한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교육을 받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물들을 반드시 2년 이상 관리해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영역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이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생교육을 모두 받게 되면요,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위생교육을 받고 이런 위생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주기적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 현재로선 2년마다 한 번씩 주기를 가지고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기,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을 평가해야 하냐, 이러한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것들을 고시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위생 서비스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모두 수립이 완료가 되면 시군구청장이 이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시군구청장이 직접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신 이렇게 위생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저희 아까 이 위생 교육도 제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도 똑같아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휴업 신고를 했을 때는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받고 나면요, 결과가 총 3가지의 색깔로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녹색 등급, 두 번째는 황색 등급, 세 번째는 백색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편입견일 수 있어요. 황색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경고의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이 황색 등급 받으면 안 좋은, 뭔가 위생적이지 못한 영업장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녹색 등급을 받게 되면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위생을 잘 지키는 최우수업소다 라는 색깔이고요. 황색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수한 등급을 가진 영업장이야 라고 할 때 황색 등급을 사용해요. 그리고 백색 등급은 일반적인 그냥 영업장일 때 백색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의 색깔 등급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황색 등급이 뭔가 경고의 의미 같아서 나쁜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황색 등급은 우수업소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게 될까요? 바로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평가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우리 피부 미용사는 의료기기라던가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미용기구라는 건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고 한번 썼던 기구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을 해줘야 이 시술자로부터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생적으로 시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구들을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들을 잘 분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또 평가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일회용 면도날은 일회용, 한 번만 쓰라고 일회용 면도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님당 하나의 일회용 면도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업장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그러면 시술을 잘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장의 조명도는 반드시 75룩스 이상의 조명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소의 조명도가 75룩스 이상은 되어야 되는구나 꼭 암기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영업소 내부에는 반드시 부착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내가 나라에 신고하고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거야 라고 증명하는 영업신고증 있잖아요. 이러한 신고증을 반드시 어딘가에는 부착하고 게시를 해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를 증명하는 면허증, 원본이 어딘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꼭 종업원들 모두의 면허증이 아니라요. 그 장 있잖아요. 내가 피부 미용샵을 차렸으면 그 사장님의 원본은 반드시 부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업소 내부에는 최종 지급 요금표가 반드시 어딘가에는 기재되어 있거나 부착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소 내부에는 어떠한 카메라던가 기계 장치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구청장이 담당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군구청장이 총괄해서 담당을 하지만 직접 나가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공중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공중위생감시원이 메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기준을 봤을 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 기준이 굉장히 간소해요. 까다롭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관심이 있으면 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해주면 될 수 있는 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에요. 반대로 이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위생사 또는 화경기사 2급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렇게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의 전공자들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1년 이상 이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공무원들도 또한 공중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 기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실제로 이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더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대비해서 예외적인 법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격 기준이 없을 때,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는요. 공중위생 행정 종사자 중에서 공중위생 감시 교육 훈련을 2주 이상 받게 되면 공중위생 행정을 종사하는 동안에는 이 공중위생 감시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 미용사 혹은 미용사, 이용사, 네일아트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놓은 시설과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만 그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설과 설비를 잘 갖췄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이 공중위생감시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위생교육을 정말 잘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확인을 했는데 위생교육이 잘 돼 있지 않고 뭔가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 몰라. 그러면 이렇게 위생 지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더럽다 싶으면 이거 개선하세요 라는 개선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생도가 너무 나쁘게 되면 잠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 정지 처분도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고요. 특정한 시설 혹은 설비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개선 명령이나 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이 개선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폐쇄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게 바로 이 공중위생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가 굉장히 많고 자격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얘네들은 대통령령으로서 관리하게 되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령이 아닌 그 밑인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위생감시원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게 되면요. 시군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내립니다. 그 영업소 폐쇄를 당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쭈루룩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PPT를 읽어보시고 꼭 머리에 넣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 한번 볼까요? 공중위생감시원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다거나 이 사람들이 확인하는 걸 방해한다거나 했을 때도 이 시군구청장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또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폐쇄 명령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영업을 하다가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폐쇄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폐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이 폐쇄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이 폐쇄를 위한 조치들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 피부 미용업을 하려면 간판 같은 걸 달 거 아니에요. 이 간판들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영업을 하려면 여러 이제 게시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착할 거 아니에요. 그 게시물들을 다 제거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영업장이 지금 현재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장임을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영업소임을 알릴 수 있는 게시물들을 여러 곳에 부착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영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어떤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기구들 혹은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시키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위법 사항을 하거나 아니면 위생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벌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두 개가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벌칙은요. 형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벌금을 맞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요. 그 벌금을 내지 않은 만큼 노역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노역생활이 뭐냐면 이제 일명 깜빵, 감옥 이런 데를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벌칙, 형벌의 개념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형벌의 개념은 아니에요. 무조건 벌금으로만 나오는데 이 과태료를 만약에 내지 않으면 아까 이 벌칙과는 다르게요. 감옥에 끌려가는 건 아니고 얘는 최대 75%까지 더 과중해서 부과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내지 않아 그러면 자신의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노역생활을 하는 건 아니더라. 형벌의 개념은 아니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벌칙부터 한번 볼게요. 벌칙은요.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항들이에요. 얘네들은 진짜 하면 안 되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받는 사항들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여기를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위법 행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영업소 내가 지금 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하지 마 라는 정지 명령을 받거나 폐쇄해라 라는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것보다는 약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는 경우인데요. 한번 볼게요. 내가 영업을 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했을 경우엔 이것도 꽤나 엄중하게 처벌받아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경 신고 안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그 지위를 승계받을 수도 있잖아요. 승계받았으면 그 승계받았다고 또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좀 중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해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이런 것들은 또 6개월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내가 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혹은
그 면허증을 빌림 받은 행위 둘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걸 알선한 사람, 그 사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어요. 절대 면허증은 빌려주거나 받거나 그걸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내 면허증을 개인적으로 취소되거나 정지 상태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바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땄고 면허 발급 대상자이긴 해. 근데 내가 그 면허를 발급만 안 받은 거예요. 면허증을 발급받고 그 면허증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면허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발급되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과태료인데요. 얘네들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벌칙보다는 약간 약한 개념들이에요. 이 과태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벌칙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둘 다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쵸? 과태료도 이런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징금을 내가 명령받게, 너 내, 이렇게 과징금 내야 돼 라고 명령받게 되면요, 그 명령을 받게 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요, 그 과징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 번에 못 낼 때에는 1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이때 나눠서 낸다는 게 나 12개월 할부로 낼게요,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12개월 내에서 총 3번 이내로 걸쳐가지고 3번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2번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한 번에 낼 수도 있는데 12개월까지 나중에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청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청문은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과징금을 맞았을 때 행하는 게 아니라요,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영업소 내가 폐쇄 명령을 받거나 정지 명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계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이라는 걸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받게 될 사람이 억울한 점은 없는지, 그러한 위법 사항들을 정말로 그 사람이 했는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청문인데, 이러한 뭐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 아니면 영업소의 정지 명령, 아니면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아니면 폐쇄 명령을 받는 아주 이러한 중대한 그러한 처벌을 받을 때는 반드시 청문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는 어떠할 때 일어나는지 세부 기준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는 이 PPT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대강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 3장.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요, 저의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업의 변경 신고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어떠할 때 변경 신고를 해줄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하는 이 사업장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바뀌는 게 그 얘기했죠. 저희가 만약에 메이저뷰티 아카데미인데 다른 상호명으로 바꿀 때 이때도 당연히 변경 신고 해줘야겠죠. 두 번째, 제가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주소지가 변경되게 되겠죠. 이럴 때도 변경 신고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옆 호실까지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영업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3분의 1 이상 증감하게 되면 그것도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영업장인데 저의 이름을 만약에 개명해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변경 신고를 해줘야겠죠. 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해서 이 법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인의 장이 또 바뀌게 되겠죠. 법인의 장이 바뀌게 되면 그 법인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네일아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일아트가 뭔가 경쟁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업종을 좀 바꾸고 싶어. 그래서 피부 미용사 업종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미용관 업종을 바꾸더라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변경 신고를 해줄 때는요, 이러한 제출 서류들을 가지고 역시나 시군구청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변경할 거예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요, 시군구청장이 그 서류들과 함께 그 사람의 면허증,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영업신고증을 다시 고쳐주거나 재발급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변경 사항들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바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저희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한 걸 복습하고자 제가 한 번 더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변경 신고 안에는요, 영업의 승계도 있어요. 이 영업의 승계가 뭐냐면 제가 영업을 하다가 이 피부 미용 관리 샵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잖아요. 그걸 구매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양수인이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제가 이 영업장인데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제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저의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은 누군가에게 상속될 거예요.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할 거고요. 내가 이 법인회사인데 이 법인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합병이 되게 되면 당연히 법인장이 또 바뀌게 되면서 승계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걸 또 법인이라고 하고요. 내가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를 못 냈어요. 혹은 나의 사업이 너무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의 영업장을 받게 되는 사람들, 인수한 사람들도 이 영업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나의 영업장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이어가려면 반드시 이 승계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피부 미용 샵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됐다면 그 승계받은 사람이 내 피부 미용샵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그 사람도 역시 피부 미용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승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즉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거 승계 안 하면 역시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드시 이제 폐업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폐업 신고 같은 경우는 내가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영업 정지 처분 동안에 내가 너무 손해가 막대하니까 그냥 바로 폐업 신고해버리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온전히 그 정지 처분을 다 받을 때까지 이 폐업 신고를 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받는 일은 없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아까 제가 이제 영업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속받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계속 승계하고 싶다면 계속 그냥 영업 신고를 하고 승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저는 면허증도 없고 이 사업을 더 이상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폐업 신고를 또 해줘야 합니다. 이 폐업 신고를 역시나 시군구청장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나의 자의적으로 내가 그 영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까지 긴 시간을 좀 더 줘요. 그래서 상속받게 된 사람이 만약에 이 영업을 승계하고 싶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이제 저희 피부 미용사가 면허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을 끝내는 폐업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트 5 공중보건학이 모두 끝나게 되었네요. 이거 공중보건학 진짜 여러분들 따라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이걸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합격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분들이요. 후에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떠한 사업을 하던 자기의 미래를 펼쳐 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중보건학 수업을 총 4강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4강 모두 듣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